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들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현장 콜 시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 청량에서 당선된 박수현 당선자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쑥쑥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방송 중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속보로 아침에 박영선 국무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언급이 되면서 정치권 정말 술렁거렸거든요. 오후에는 장제원 비서실장, 이복현 법률수석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함께 술렁했는데요. 해당 보도들이 쏟아지고 약 3시간 뒤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라면서 공개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모진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직들인데 엇갈린 의견을 보인 건 임명 여부를 떠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오후에는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 이번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수석 자리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며칠 전 총선 관련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정리되지 못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작 물망에 오른 당사자들이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요. 보도 보고 나도 알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당사자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양 전 원장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제안받았는데 거부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제안조차 없었던 것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양 전 원장이 지인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뗐다, 무리한 보도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특임 장관으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김 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서 금시초문 이렇게 4글자로 일축했습니다. 네. 아직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비 일학일까요? 네. 미국에 있던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조기 귀국을 알리는 글을 올려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도 제안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실이 설득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부 새 내각의 중요 자리에 야권 인사들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오면서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출렁거렸죠? 네, 여야 모두 출렁거리고 여권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임기 초에는 MB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면서 끔찍한 혼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는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인사라고 표현을 했고 김용태 의원도 이렇게 인선을 하면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여야 모두 또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상대 진영에 대한 인물 하마평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첫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상대 진영의 인사를 또 내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1997년 정권 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김중권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요.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하고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상대 진영 출신을 권력의 핵심으로 데려온 겁니다. 네. 또 짧은 시간에 내정자 신분이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총리로 지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됐던 박영선과 양정철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두 인물 모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문정부 시절 발탁된 검찰총장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양 전 원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에 소개해드린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또 박 전 장관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과 친해진 사이로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아하.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라치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야권 인사를 등용하려면 민주당과 직접 의논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이렇게 협치 인선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렇게 고심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무성한 하마평은 여론 살피기용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1997년 DJ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막 같이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보도만 지금 무성한 상황이고 정말 여론 살피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인선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 대한 하마평도 지금 솔솔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이죠.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 네.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하, 비대위원장으로? 네, 예. 맞습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이 현재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전망입니다. 또 아직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있죠? 격전지였던 서울 동작을에서 생활에서 5선 고지에 오르게 된 나경원 전 의원, 네. 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꺾고 4선 중진이 된 안철수 의원, 또 네. 용산에서 당선돼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 등은 물론 권성동, 김태호,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 5선 정도 되고 생활했던 의원들이 거론되는데, 이 수도권 의원들일지, 지금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일지, 또 영남의 주호영 아니면 김태호 이런 의원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당대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또 용산하고도 또 좀 뭐가 맞춰야 되니까, 또 이게 당원 100% 아니겠습니까? 지금 룰을 지난번에 바꾸는 바람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보다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깊어지는 인선 고민, 또 별다른 일정이나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어제는 저녁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전화 면담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어제 예. 저녁 7시부터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통화가 총선 후에 이루어진 거라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당의 참패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청으로 진행된 회담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좀 굳건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의 통화 제안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일부 고려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당의 총선 참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양국의 외교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 이 굳건한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일본 언론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당이 대패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일한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다라면서 네. 전화협의는 정상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격이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자, 댓글 조금 말씀드리면, 호사가님이 결혼을 곧 한답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데, 환율 때문에 걱정이다. 아마 환율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 기자님 잘한다고 또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환율 해주시는 문제 때문에 예.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큰일 났어요. 주식도 매도하고 예. 계신다고. 환율이 지금 너무 1,40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라든지 외국에 이제 관련된 사람, 특히 네. 미국이나 다들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전화 협의 미국하고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들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한일하고 좀 챙겨야 될 것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하고 지금 뉴스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정범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ARD 콩쿠르 피아노 부문 첫 한국인 우승자.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의 걸작. 5월 2일 토마토홀. 많은 성원 바랍니다. 팔 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분입니다. 야당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알려진 충남 공주부여 청량군에서 당선의 승기를 잡았는데요. 박수현 당선자와 연결해서 여러 정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그렇습니다. 입성합니다. 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예, 제가 이 소감을 묻는 언론에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이 준엄함에 두려움을 낀다라는 소감을 꼭 말씀드렸어요. 네. 실제로 그 개표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 민주당에게 정말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것을 보고요. 네. 물론 총선이 정권이 중간 심판 성격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이 정도 압도적인 의석을 받을 만큼 잘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압도적 의석을 받고 잘 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거꾸로 되겠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꼈고. 네. 그래서 제가 두렵다 이렇게 당선 소감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심으로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 자, 잘해야 두려움.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박수현 전 의원 이제 우리 당선자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이겼습니다. 승리하게 된 예.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면 별다른 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장점이. 그렇진 않은 것 다만- 같은데. 예. 다만 제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네. 이 힘든 소위 정치 용어로 보면 자갈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험지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험지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땀밖에 없습니다. 발품, 근면, 성실 이거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서 아무리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말을 잘해서 이게 민심이 열리겠습니까? 음흠. 결과적으로는 근면 성실한 발품과 땀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네. 그래서 정말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민들께서는 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게 대체로 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한 그 부지런함, 성실함 이게 저를 이번에 당선시켜 주신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성실함 하면 좀 대명사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또 국회 가시면 또 출퇴근하실 겁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공주에서 또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매일 네. 하십니까? 그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 가끔 이제 시간을 꼭 맞춰야 될 때 아. 이런 때는 이제 KTX도 가끔 타겠습니다만 아하. 거의 뭐 10중 8구는 고속버스 출퇴근을 기본으로 할 거고 네. 그런데 실제로 왜 고속버스 타고 출퇴근하냐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궁금해요. 예. 그냥 웃음 이렇게 하시고 서울에 집어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0대 왔다 갔다 해야 국회한테 된다. 실제로 그래서 출퇴근하기 음.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출퇴근을 하다 보니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음흠. 예, 어떤 게 고속버스 있습니까? 안에서 만나는 아하. 이 주민들. 예. 그렇죠. 그래서 4년 동안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대체로 한 400건 정도의 그 민원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예. 고속버스 안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한 100건 정도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와. 현장 예, 민원 그래서- 해결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묶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책 제목을 고속버스 의원실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냈는데요. 고속버스 원실. 예, 네.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인데 예. 저는 앉아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네. 그래서 아. 왜 국회의원이 공부도 하고 법률도 연구할 시간에 길바닥에 시간을 내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음흠.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8년 정도 된 나이도 먹고 힘들 텐데 네. 이미 그래도 들죠. 예. 고속버스 출퇴근을 결심 또 다시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지역구가 이제 음. 공주, 부여, 청양 통폐합돼서 좀 치러졌다고 보여지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좀 직접 뛰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 예. 제가 원래 8년 전에 이 통폐합이 될 때, 네. 한 10년 걸리겠다. 아. 국회의원 2번 떨어지겠다. 예. 그러나 절대 8년 동안 지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드렸거든요. 음흠. 스스로 다짐됐고, 네. 그 약속을 지켰고, 제 다짐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음흠. 그래서, 저는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면 된다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정말 새기고 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여 같은 경우에는 1961년 이후로 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64년 만에 탄생했다고 그래요. 아, 부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의 깃발을 한번 꽂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민주당 깃발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저를 써보시면 판단하시겠죠. 네. 잘못 뽑았어 그럼 다음에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음흠. 잘 뽑았어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할 거고요. 네. 그래서 국민에게 정말 수십 년 만에 음흠. 민주당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네. 잘 선택하셨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음흠. 또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이번에 진짜 뭐 야당이 민주당이 좀 크게 이겼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면서 결국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 됐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게 22대 국회가 또다시 21대 국회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드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건 정말 국정의 운영 기조를 바꾸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것이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한 대다수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말씀은 항상 옳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강서구청장 그때 선거 이후에. 네. 예. 그래서 바뀌겠다 싶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또다시 윤석열 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으신 거예요. 아, 몽둥이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사이에 네. 말씀은 그렇게 좀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엊그제 담화를 보니까 예.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국민에게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또 단서를 다루셨어요. 음흠. 전혀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보면 여당 내부에서도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말 자조적인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저는 이번에 총선에 이 몽둥이를 맞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런 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네. 그다음에 최상병 그 특검법 이거 정말 반드시 처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예. 이랬으면 여야 간에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22대 국회를 잘 운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담화를 보니까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심은 심판인데 네. 22대 초반 국회에서도 이 심판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걱정이지만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되기 때문에 네. 야당이 심판의 이 고삐를 바짝 당기고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특히 뭐 영수회담을 한번 한 적도 없거든요. 이번에 계기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예. 그 안에 영수회담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를 8번을 거절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만 청와대 참모의 뭐 추후 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뭐 열려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긴 했지만 그 대통령이 직접 좀 국민에게 하는 담화에서 말씀하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 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었으면 하나요?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요. 시원하게 하시고 그걸 풀어가야죠. 아하. 근데 말씀을 안 하시고 추후 담화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봐서는 저는 해도 설사 영수회담 한다 그 내용이 없겠다. 무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비서실장 사퇴를 표명했는데 우리 박수현 우리 당선인도 청와대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바꾸고 대통령 비서실 사람을 바꿔도 예. 대통령 본인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겉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지만 네. 그러나 인적쇄신을 통해서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가장 중요하지 옆에 있는 참모진이라든지 그쪽이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다. 또 어제 보도로 지금 박영선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김종민 뭐 특임 장관, 정무장관이라 그러죠. 예. 특히 좀 양정철 비서실장 등등이 거론되는 또 보도됐던 부분 어떻게 혹시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건 아마추어라고 표현하던데 그 네. 말 가지고 부족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만약에 그런 거국 내각이나 야당과의 뭐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네. 훌륭한 상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실행하려면 대통령이 우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만나서 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총리를 좀 야당에서 추천을 좀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대통령이 설사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야당 대표를 만나 의견을 먼저 듣고 추천을 받고 네. 어차피 야당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총리는. 예. 예. 인준 받아야죠. 국회 동의. 예. 그럼요. 그리고 진짜 거국내격을 하려면 나중에 내가 탈당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고 아하. 그런 것들을 야당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국민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길 아닙니까? 네. 절차를 밟고 그렇게 진정성을 보이는 절차로 해야 되는데 어제 지금 말씀하신 뉴스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 뉴스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 정도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정도 해프닝을 만들어낸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TV조선하고 YTN이 1시간 단위로 이제 보도가 났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도가 된 건지, 누가 또 조금 흘린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보도가 그러니까 났다는 저도 거는. 언론인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 네. 대체로 언론인들은 이것을 대통령실의 어느 부분에선가, 소위 전문 용어로 여론을 떠보기식으로 한번 해보게 흘렸다, 이렇게 언론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네.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절차죠. 예. 지금 말씀으로는 여당도 그렇고 여당도 좀 충격받았던 것 같고요. 야당은 더더욱 충격받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를 한두 명 빼다가 네.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좋은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나 좋은 상상. 그것이 예. 진정성 있고 정말 통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진정성을 설명을 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여론을 떠보기식으로 흘렸다면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비판을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걸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야 되고요. 네. 최상병 특검 반드시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선 그것이 22대 국회의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의무이고요. 예. 총선에서 참패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명령을 받드는 길이에요. 네. 그것이 아주 정말 필수 불가결의 기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여야 영수회담 빨리 해야 합니다. 영수회담도 해야 되고. 국회가 네. 내내 하지 못한 일을 20대 국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문을 그것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네. 이게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또 그러면 또 이 3분의 2가 좀 돼야 되니까 여야가 좀 더 많은 좀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예요. 이번 총선을 대통령은 지난번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 총선은 그 대통령의 9번의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민심을 똑바로 읽어서 21대 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좀 5월 2일인가 이 정도 3일인가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잖아요. 제발 이 민심에 빨리 응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 다시 가십니다. 22대 국회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에 그렇게 양보를 해서 개원이 됐지만 열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가 국민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말 대통령의 편에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네. 국회는 대통령이 직속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논리 원칙으로 보면 서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회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원구성, 법사위를 둘러싼 또 운영위를 둘러싼 원구성 가지고 부딪히게 될 거고 또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21대처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야권은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또 법을 통과시킬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네. 이런 것이 되풀이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만 좀 잘해주기를 그렇습니다. 바란다. 네네. 그 말씀인데 21대 국회 때 상임위 위원장 다 민주당이 지금 다 했었잖아요. 예. 이번 22대 국회 때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지 않겠어요? 당장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그 가지고 두 그렇게 개 위원회는 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하. 그리고 이참에 설명을 드리면 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던데 예. 그것은 21대 국회 안에서 합의한 거예요. 하반기에. 예. 그것이 무슨 22대 국회도 적용되는 것처럼 그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예.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국민께서 피곤하실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 이 8년 만에 뭐 그 중간에 우리 당선자 뭐 청와대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22대 국회 들어가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뭐 그런 관심이 가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시대 아닙니까? 네. 농촌이 붕괴됐죠. 네. 제 지역은 농촌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살려내는 일에 좀 앞장을 서보고 싶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좀 앞장을 서볼 생각입니다. 아, 그 농촌 얘기라는 거는 뭐 청량군 아니 뭐 공주부여 청양이 다 농촌 도시이고요. 아하, 충청남도가 농촌 도이고 이것은 여기 문제만 전국이 다 지방이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22대 국회 또 전망도 좀 해주시고요. 또 각오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같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정치권이 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몽둥이를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일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결론은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회의원들도 당선자들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당선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톡 쏘는 정치 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또 오늘 신주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희 세 명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아, 네. 맞죠?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방송에서도 다른 데서도 많이 뵙고 하는데 이전부터 두 분 하시는 걸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뉴스인사이다 제가 이제 같이 하니까 덕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니 저는 네. 워낙에 또 박지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또 팬이기도 해서 제가 팬이에요, 사실. 해서 너무 이제 네. 뉴스토마토의
굉장히 적합한 시기적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싶을 정도로 네. 와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했다. 그 정도로 와 적임자를 잘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직 그 경직된 모습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맞습니다. 더 풀고. 박지훈 변호사님의 예. 그 원래 그 네. 모습이 더 많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네. 뭐 방송의 전문가셔서 제가 덕담을 하고 할 잘 위치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혹독한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 뉴스 인사이드에서 그 혹독한 시대 이겨내고 대박 나는 방송이 되시길 시사 프로그램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 프로그램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정말 분석 같은 거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찾아볼 때 뭐 법률이나 어떤 분석에는 찾아볼 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예, 신유진 변호사님은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 변호사 중에 저렇게 재밌은 분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이슈 23합 많은 또 말씀 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3합 시작 발음이 안 되네요. 이슈 3합 시작을 할 텐데 고정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정치 이슈부터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 아니, 저는 제가 오늘 네. 생각한 정치 이슈는 네. 사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 그런데 또 이제 그게 또 우리 제작진들께서 꼼꼼하게 네. 질문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대통령의 담화 부분 또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은 네. 주의 깊게 나오지 않은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날 이제 발하고 새벽에 글을 올린 이후에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 네. 사실은 지금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수습을 하셔야 될 분인데 네. 싹 사라지고 예. 당연한 것처럼 뭐 후임 누가 수습할 것인지 누가 이거를 아까도 뉴스픽 할 때 나왔습니다만 무슨 관리형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분이 지금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뒷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싹 빠졌습니다.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죠.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유 모릅니다. 서초동에서 본 적 있습니까? 뭐 서초동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는. 싹 빠졌다. 네, 한동훈 싹 위원장이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진 네. 게 가정 아주 내에 큰 뉴스 들었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뭐 크게 좀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느낌도 네.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12분 정도의 네. 그런 메시지 전달을 하고 나서 네. 사실은 뒤에서 다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뭔가 우리가 뭐 봤던 모습에서는 본인의 어떤 예산 정책, 물가 관리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뭐 국정 방향 뭐 최선을 다했다. 네.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글쎄요, 과연 정말 반성이 있었나? 반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와닿는 메시지인데 네. 그런데 뒤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없다, 낮다라고 보여져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진심이 안 그렇죠. 들어져 있다, 네. 없다. 뭐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관성은 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총선 전거 후 물론 뭐 그렇게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네.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참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다. 정말 일관성은 사실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진술에 일관되신다. 네. 이분은 이거 사실 내용도 그래요. 국정 방향은 맞다. 결국은 국민이 이해를 못한 거다. 네. 내가 국민을 이해를 못 시켰다. 아하. 국정 방향 내가 맡겨왔다. 이런 모습들은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셨고요. 사실 눈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전재정 얘기를 또 하신 걸로 네. 제가 이제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총선 다음 날 재정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지 네. 않습니까? 뭐 이제 실제로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네. 역대급 무슨 세수 결선 해가지고 나오는 몇 조인가요? 40조인가요? 뭐 지금 여기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인 정도고 네. 실제 이거를 이제 뭐 이거 지금 그것도 축소돼서 발표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네. 정도로 건전재정과 매우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건전재정으로 물가를 잡고 뭐 자기가 잘 해왔는데 네. 일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 전에 선거 전에 건전재정 말씀하신 모습과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어쨌든 뭔 일이 있어도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진술이 일관되구나. 앞으로 변하는 건 없겠다.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재판에서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선거는 사실은 이번 심판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봤다면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네. 국민들이 못 참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의미로 총선에 나서서 네. 투표를 했고 이렇게 여소, 야대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실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나. 네. 사실 국민들이 기존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전에 과거에 뭐 촛불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촛불 집회라든지 그 정도로 좀 심각할 수도 있다. 네. 자, 이 바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 뭐 후임 총리하고 비서실장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도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박영선 전 장관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이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확 되는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른바 떠보는 얘기인지. 저는 떠보는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그 일관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것도 일관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마평으로 오르고 하지 네. 이게 이제 뭐 장관이든 중요 인물들을 선정을 할 때는 네. 당연히 여러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점정도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건 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많은 경우 1순위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두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는 게 예. 지금 여기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 그 과정이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누구와 특히 이제 이번 총선 이후가 그것이 예. 많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나와서 누구를 하마평에 올라서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지금 여러 사람이 계속 사실 이전에 뭐 원희룡 예, 원희룡, 장재원, 장재원 다시 또 또 거론됐지만 나오고 여러 사람 권영세 뭐 등등 계속 거론됐죠. 도중에 예. 나온 것이어서 네. 이게 적어도 기껏해야 네.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후보군에 올려놓고 이게 전국 그 타파 전국 이제 이거를 하기에 쇄신용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공개가 됐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공개된 이유와 예.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여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론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검토된 거는 맞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미리 조금 쩍 떠보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네. 그것 때문에 한 것이다. 근데 이게 기존 정치 문법에는 네.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 정말 사실은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사실 일관성 있는 건 변화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이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뭐 TV조선과 YTN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보도를 네. 했는데 이것은 절대 기존 정치인이라든지 기존 어떤 문법에 맞지 않는 정말 완전 보도 듣도 못한 방식의 인사를 띄우는 건데 이런 띄우는 방식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네. 검토된 바 없다라고 또 검토된 바로 바 없다. 뒤집어요. 어허. 그런 걸 보면은 메시지가 다른 라인이 있지 않나 자꾸 이런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라인에서 네. 이것을 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지금 뭐 거기 용산 대통령실에는 V1과 V2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언론의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 저렇게 한번 해보 이런 이야기가 기존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구의 생각이지? 아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박영선 전 장관하고 예. 이제 양정철 연구원장인 예.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잘 잊어버리는 것 같긴 네. 한데 원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네, 검찰청 했던 네. 사람이고 예. 그거 박영선 전 장관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는 뭐 저기 소문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사적 모임도 가질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또 본인하고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좀 데려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내가 친한데 아직 그쪽, 그러니까 지금 야당 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가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면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고 민주당하고 얘기가 돼야 되지. 이렇게 툭 던지면 그러니까요. 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예. 하셨더라도 그걸 누구와 상의했느냐. 그런 지점, 누구와. 예. 과연 정말 대통령실 참모들과 다 이야기가 나눠졌던 것인가. 그런 게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바로 또 검토한 바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예. 이 말씀도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으로 떠보기, 좀 나쁘게 말하면 간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했어요.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자꾸 보도됩니까, 이거? 이런 거. 뭐 간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 이제 여론 관복이고 있을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뜨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화 이제 미리 얘기해놓고 해야 되는데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주요 인사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정권의 요직을 맡는 것에서 좀 불안감이나 좀 네. 뭐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뭐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이제 사실 단독이라고 달고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 것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인적쇄신 난맥상이 다 보도되는 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의 유령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랬는데 또 장제원 의원은 또 통화에서 나는 그렇게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예. 라고 하면서 뭐 비서실장 제안은 수락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지만 그 사실과 다르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있겠죠. 그런데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그만큼 크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가장 그냥 거의 한 몸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렇게 믿음과 서로 간의 신뢰가 돈독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쓱 가니까 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까지 굉장한 또 화제 충성심을 현장에서, 예. 충성심을 보여줄 정도의 어떤 외부적으로 그런 모습 그러면 친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디올백에 관련해서는 사과드릴 부분 이런 발언 하나로 와 저런 말을 하다니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배신감을 크게 느꼈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갈등이 깊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결심을 굳혔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계속 이렇게 아닌데 보도되는 거가 더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은 또 아니라고 또 하고 당사자는 사실 이게 사실 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누가 되면 좋은 거예요? 두 분 보시기에는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누가 돼도 누가 돼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네.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사실 모든 논의들의 중심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요.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나? 네. 왜 이렇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사실은 문제의 초점이 근본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들어와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좀 전에 박수현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하나만 바뀌면 된다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면 되는데 딴 사람이 와서는 안 바뀌니까. 뭐 이제 누가 들어오든 사실은 와서 와서 지금 저기 현재 일관된 대통령의 네. 그런 국정 철학에 비춰볼 때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는 이런 분이 오시는 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달라질 게 없죠. 그러면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지금 논평 중에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통령님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네, 해라. 하고 싶은 거 빼고 다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아.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의 태도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돼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불통의 계속 이미지와 불통의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바뀌어야 않을까요?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이건 뭐 가정이긴 한데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전 원장 이런 분들이 총리하고 비서실장 임명되면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치가 가능한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똑같습니까 그냥?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요. 예. 이게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분이시라서 네. 대통령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두 분 말씀하신 거 담화도 그렇고 일관되고 뭐 똑같이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기대가 매우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기대를 하려면은 네. 그 기본적인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거가 필요한데 아하. 그 기대를 하기에 정말 판판히 그 기대, 국민들의 기대를 깨는 네. 발언과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뭐 레임덕이 아니라 지금 임기가 지금 중반도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들 그 피로도가 엄청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와 이거 2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바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자초위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률 용어입니다. 네. 자초위난.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자초위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혹시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 나올 수는 있는데 아하. 뭐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과정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함원경 후보인가요? 예, 나왔다가 네. 쏙 들어갔는데 네, 취소해버렸어요. 네, 그때는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뭐 계속 저기 대통령께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네. 그 총선 충격 이후에 보인 반응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담화에서 그 사과는 비공개로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 철학은 틀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그분 지금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의 그 결과 충격으로도 이분한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가까이 있는 국민의힘 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변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직은 예. 익명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익명인 어떤 비윤계 당선자와 통화해서 네. 이럴 거면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네.
말하기는 너무 무섭죠. 아, 무서워서 못합니까? 예. 그렇죠. 예. 전 국민의 지목을 받을 텐데,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한 비은계 당선자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면은 네.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에게도 과연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익명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거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이라고 봅니다. 아하.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의 임기가 더 깁니다. 1년 더 합니다. 네, 1년 더 4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임기가 더 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당선에 대해서 그 다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 거리를 두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이 여야 영수회담이거든요. 이 부분은 성사가 됩니까? 다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지금 여론이 이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푸시하는, 그러니까 여론에서 어떤 파괴가 전국 타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대통령실이 예전만큼 완강하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결정은 못 하실 것이다. 아,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예. 저기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거 해야 돼? 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 필요해 그거?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큰 의미를 둔다거나 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하시는 걸 보면. 아하.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예,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이제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쩌면 이것도 그냥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근데 보십니까? 여당 내부에서 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어느 누구다 이름이 딱 거론된 건 아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은 네. 글쎄요. 그냥 계속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입장으로 고립이잖아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본인이 더 고립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당과의 협치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야당과는 완전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 홀로 대통령으로밖에 지낼 수가 없는 것인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여당 야당하고 다 멀어지면 그렇죠. 실제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탄핵 같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의 목소리라는 것이 저는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국회의원들의 존립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이제 오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예. 이제 당선자하고요. 이제 의원이라고 불리는 네.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싫을 것 같아요. 앉아서 회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담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관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영수회담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 좀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중진 총회 뭐 원로들 만나고 그렇게 다양한 행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실무형 비대위 꾸리겠다. 6월 전당대회 열겠다.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올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당대표가 네. 어떤 당대표를 선출하는 거라면은 지금 당대표로서 뭐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배제하는 그런 걸로 간다면 사실은 글쎄요, 당원들과 또 내부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면은 네. 또 이 당원들은 아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동훈 위원장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이 뭐 이슈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 초보, 정치 무경험 요거를 꼽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냐에 대해서는 네. 또 이제
뭐 의문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경험 때문인지 라고 보진 않고요. 무경험이 아니고. 예, 그분이 경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경험이 좀 쌓이면 노련해져서 정치를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그러신 분 같아서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유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쌓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으로 되고 총선의 그런 민심을 받을 수 있었던 네. 가장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뽑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아하,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과 이수정 후보죠. 이수정, 예, 이수정 네, 후보. 지금 교수. 예, 이수정 교수. 대파 논란을 계속 네. 확산시키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대파를 가지고 오지 마라. 정치적 표현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총선의 민심이 다 기울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소한 정치인으로 본인이 나섰으면은 계속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본인의 좀 셀카 놀이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전략을 세우고 민심을 바로잡기,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인이 무슨 예를 들면 대선 연습인 것 마냥 그런 자신의 지적들 비판들 많았죠. 예. 자신의 인기에만 인기 놀이 몰입만 하니까 오히려 다른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후보인지를 심지어 모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본인의 당의 후보가 누군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건지 이 지역은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오직 이조 심판만 때리고 뭐 범죄자들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민심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은 분명히 부족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고의 수훈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수정 후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좀 두 사람이 네.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얘기죠. 결과론적 뭐, 얘기겠죠. 결과론적 얘기죠.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댓글에 계속 그 얘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당대표 연임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게 될지 오늘 댓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네.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다시 한번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사견이죠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 의견은 안 되겠죠. 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라 그래서 제가 그렇다. 사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견입니다. 네.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이제 대선 이후에 바로 그 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네. 그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욕심을 부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미지 소모나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물러서 있어야 될 상황에 네. 당 수습을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자기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이고 자기 그 대응이나 뭐 법률적 문제나 대응을 한 이후에 사실은 한 중반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게 맞았는데 네. 대선 대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 대표를 하는 게 저도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한테 좀 얘기도 듣고 물어보고도 했는데 당 대표 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데 크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나온 게 사실은 민주당을 추스리기 위한 것이 좀 컸고요. 제가 네. 알고 있기로도 당 대표 나오라는 걸 권유했던 이유 중에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습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계속 당을 위해서 네. 당대표를 위해서 이거를 소모하는 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상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어쨌든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좀 이번에 이제 더 연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요거는 변호사 우리 김필성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이다. 또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연임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 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네.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존에부터 나왔던 거의 그런 이미지 그런 거의 의도를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또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니까 계속 이게 이슈화가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무슨 방탄 이재명, 방탄 뭐 계속 이런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의 그런 의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런 연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당원들의 지지, 압도적 지지 그런 거는 계속 확인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언론에서 마치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띄우고 있다 이렇게 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의 군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띄우기. 저는 이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고 이걸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대표예요. 근데 연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슈화하면서 띄우는 거는 언론이 먼저 띄웠고 언론이 좀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먼저 거군요. 띄웠다. 그 아.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의도가 좋지는 않았다. 다만 당원들의 그 네. 열화와 같은 지지, 성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됐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네. 이게 언론에 또 영향도 있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네, 개인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방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억울하거든요. 방탄 변호사잖아요. 제가 예. 정말 국회의원에게 방탄을 해주고 했으면 네. 제가 일이 쉬웠겠죠. 아하하.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예. 방송한 그날 예. 매주 목요일 하니까 그날 밤을 샜거든요. 네. 재판인 것 때문에 예. 진행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총선 기간 중에도 딴 정치인들은 전부 재판을 안 하는데 여전히 2주에 3번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2주에 3번 재판하는데 그냥 다 돌리고 그 재판도 아침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했습니다. 문 닫을 때까지 다 풀로 했는데 저희 뭐 다 변호사니까 연기하면 안 됩니까? 연기 안 해, 못해. 속박 아주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증인이 이제 오늘 안 나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획된 이건 제 개인적인 게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계획된 증인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위례 예. 그다음에 아마 대장동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성남 FC 그다음에 백현동이 남아 있거든요. 네. 내년 이맘때 넘길 거예요. 빡빡하게 1심도 내년 이맘때까지 될 거라고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게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국회에서 방탄해주고 다 해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재판 끝나고 나서 다른 재판까지 지금 우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3번이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것도 기소가 됐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4번, 5번까지 나가요. 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좀 심각하네요. 예, 이게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탄입니까? 방탄이. 그렇게 나가는 변호인 피고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피고인도 그렇게 나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사실. 요거는 뭐 개인 또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고발을 했습니다. 자, 뭐 최상범 특검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또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발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총선 기간에 이제 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현금 저수지를 78억 규모로 조성해놨다. 네. 그리고 그 시기, 언제 특활비를 내려줬는지 그 시기를 굉장히 특정을 했고 네. 그런 규모, 액수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보도를 다 보고 이런 어떤 굉장히 자세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근거 없는 공세라고 한다는 게 일단 그겁니다. 부인. 첫 번째 작전 부인. 네. 예. 뭐 일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도주하고 그다음에 백을 써라. 뭐 1부, 2도, 백도. 잡혔을 때 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부인하고 근거 없는 공세다라고 하면은 그런 보도된 사실 자체가 전부 다 허위 사실인가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오히려 표를 줬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인 거죠. 네. 검찰 특활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앞으로?
앞으로 아니 뭐 지금 현 저기 뭡니까 지금 고소 고발을 해서 됐습니다. 예.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수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래는 이제 소추가 안 되는 거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거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보여온 모습이 네. 그 웬만한 문제가 되면 전부 고소고발로 가서 이거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네. 자체는 제가 잘못된 경향이라고 보는데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으로 간다는 게 그 결국은 왜냐하면 법원하고 검찰 수사기관에 맡기는 거거든요.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저는 지금 고소고발은 이 고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지금 수사기관과 사법적 수단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사실 좀 전에 주제로 지금 얘기했던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또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은 밑에 깔리는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하하. 이런 두려움들. 예, 압수수색.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두려움이 있을 거랍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거 끝나는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이게 그 공선법 그렇죠.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매우 몸을살이거든요. 6개월 동안 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또 기소를 하죠. 네, 통상.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 6개월 딱 지나면 이제 의원들이 이때 살았다 이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를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막 결과가 이러니까 다 이게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은 잘 못합니다. 네, 눈치 못하죠.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말까지 듣는 그런 정권이라 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나 이런 그 사법 권력 같은 것들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면 네. 이렇게 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직 많이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예, 잘 하고 있지는 못하고 네, 있죠. 하고 저는 부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면 공수처법부터 개정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거.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수사나 아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자, 검찰 얘기하기 전에 마무리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하영 전 부지사 술자리 있었다 진술이 있었어요. 검찰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 쌍방울 회장이죠. 김성태 씨 술자리 조사실에서 술판 벌려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근데 이 진술이 예.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매우 구체적이고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굉장히 정말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었고 그 과거에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밥. 네,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최초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 관계자들도 사실은 이런 게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회유성 이런 건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왜 그랬는지 그런 그 시기까지 다 특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진술이 논란이 된다면은 더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검찰이 그냥 황당하다라는 어떤 입장으로는 이게 과연 덮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 먹어도 됩니까, 거기서? 안 되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먹어봤어요. 술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 거기서 누가 먹습니까? 커피는 먹어도 되나? 아니 일과 시간 끝나고 자기들끼리 한 잔 할 수는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사 당사자를 불러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술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술이 아니라 차를 마셨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조사 당사자를 불러다가 회유하는 거잖아요. 회유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네. 게다가 또 공공관계에 네. 있는 사람들로 지목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진술을 맞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거 그러면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겁니까? 확인이 당연히 돼야죠. 이거는 사실은 수사의 적법성 문제라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제대로 확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검찰 책임져야 될 수원지검인데 네, 여기. 그러니까 예.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수체계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이제 그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얘기 좀 엄청 많이 하는데 공수처개혁하는 후보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정상화 먼저 제대로 만들어지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많이 됐으면 이거 나왔으면 공수처가 아마 제대로 돌아갔으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아하, 그 정도로 예. 중요한 사건이고 공수처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있으면 뭐 법률 정리가 착착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총 10분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뉴스 인사 프라임 더 은밀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 만나 뵙겠습니다.